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경제로는 다 끝났죠? 그러면 40페이지 시장론 하실 차례인가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저기 뭐 스승의 날이라고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예. 예. 아, 원래 그거 받으면 원래 시험 보는 게 정상인데, 뭐,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은 조만간 테스트를 한번 또 해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서 그 부족한 게 보완이 돼갖고 외부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게 공부할 때 성적이 뒷받침이 안 돼주면 본인이 확신을 못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래서 학원에서는 매달 그 모의고사 보는 거고 그리고 과목별로 선생님이 또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론 하실 차례면 자 40페이지 가서 시장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시고 지난주에 배웠던 경제론에 대해서는 복습은 좀 하셨나요? 복습은? 하여간 5, 6월 달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5, 6월 달에 실력이 조금 올라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면 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동차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테스트한 거 분석을 해보면, 뒤쪽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투자나 금융이나 이제 이런 쪽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정답률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계산 논리가 조금 약하시고, 계산 논리는 보완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에 배운 거는 이게 뒤에 가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이해할 때 필요하니까 수시로. 복습은 꼭 맨 앞에서부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총론부터 안 해도 돼요. 경제론부터 복습하셔도 되고 투자론만 복습하셔도 되고. 자, 시장론에 가시면 거기 이제 시장의 개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형태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 경제학에서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장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그 시장의 형태를 보게 되면 예전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이 시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하고 추상적 시장이라고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상품을 사고 파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를 기초로 해서 거래가 성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 시장이라고 그러고,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추상적 시장이라는 형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 홈쇼핑에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교재에 나온 것처럼 외환시장이나 또는 선물시장이나 노동시장과 같이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수반하지 않아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도 될 수 있고 무슨 시장도 될 수 있다. 추상적 시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공간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면 물리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세종시의 모든 생활터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주거 이동을 하면은 이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적인 시장을 다 내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지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극히 구체적 시장이고, 다만 이제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했을 때는 얘기가 틀려지죠. 꼭 세종시에만 투자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전국 어디에나 투자할 수 있고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추상적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전국 지역 시장 그러면 무슨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 지역 시장의 성격.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등장하죠. 네.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시장이죠. 근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에 보면 다수의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존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요, 상품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시장별로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소수의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시장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 가격을 주도할 수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있으면 누가 시장 가격을 주도하겠어요? 매도자가 주도하겠죠, 매도자가.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팔려고 나온 매물이 없어요. 그럼 결국 매도자가 가격을 주도하게 돼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건은 많이 쏟아져 있는데 거래가 안 되죠. 매수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소수의 매수자, 구매자가 시장을 주도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싸면 쌀수록 시장 참여자의 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싸면 쌀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고 비싸면 비쌀수록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옆에 제가 4번에 진퇴의 자유 뭐 이런 것 있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감자하고 고구마 심다가 옥수수 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면 갈아엎고 옥수수 심으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강남의 청담동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자산 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진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등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이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네, 그런 정도 인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부동산이나 위치가 움직이지 못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점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시장의 형태를 정리한 거는 뒤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다시 등장하죠. 그렇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논리를 설명할 때 얘가 이제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얘네를 기초로 해가지고 문장상에서 활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만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41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는 별표 하나 하시고. 얘네는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별표 하나 하시고. 근데 요 시장의 특성을 물어볼 때요. 근래는 여기에다가 얘네들을 묶어서 같이 내줘요.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 있죠. 얘네들 논리까지도 같이 지문에 써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냐면 효율적 시장 안에 가게 되면 종류가 한 3가지 있죠. 효율적 시장에. 뭐뭐 있어요? 효율적 시장에.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강성이 3가지가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 형태가 나타나요? 중강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끼워주는 거예요. 문장 자체를. 그리고 우리가 금융시장을 가게 되면 주택시장 안에 보면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죠. 그렇잖아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은 몇 차 시장이에요?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 예? 자, 1차를 버리고 그렇죠. 2차 시장이겠죠. 공급해주는 시장. 증권을 판매를 해서 그거를 바꿔버린다고요.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 1차 시장이고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이 2차 시장인데 그 시장의 역할을 쓱 바꿔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형태는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이 있죠.
예,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만 조금 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의 특성에서 거기 4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예, 참고로 일반 상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는요. 걔를 구매할 때나 가지고 있을 때나 아니면 걔를 처분하거나 사용을 할 때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틀리죠. 내가 취득을 할 때나 가지고 있을 때나 또는 처분할 때 정부가 간섭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는 공공재로 취급을 하고요. 주택은 준공공재로 취급을 해요. 그런데 얘들이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네, 정부의 개입이 많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가 없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그래서 시장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정책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누가 개입을 한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매매기간의 장기성이라고 돼 있죠. 가로 열고 환금의 곤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물건에는 피가 붙어주잖아요. 피가 붙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부동산은 매매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다는 거. 그죠?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거는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한정시켜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이 터전이 아까 얘기했지만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주거 공간을 정할 수 있는 공간 범위는 딱 세종시 정도에 이렇게 국한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딱 한정시켜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국지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부동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국지성이 있으면서도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하위시장, 서브마켓이라고 그러죠. 네, 부분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나성동이라는 시장 안에도 가게 되면요. 여기도 주택시장이 있고요. 상업용 시장이 있을 것이고 토지시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시장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주택시장만 우리가 놓고 보면요. 단독주택시장이 있고 공동주택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네, 단독도 들어가게 되면 자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대.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다 분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나성동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부족한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그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적인 양상이 나타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 체계가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을 비조직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돼요. 이런 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한다. 하위 시장들이 존재하므로 시장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조직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것도 가끔씩 써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시장기구, 즉 가격을 매개로 수급 조절을 하는 게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급 조절을 곤란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있죠. 대표적인 게 이거죠. 생산 기간의 장기성이라는 거. 즉 이 얘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시장 가격이 가치 이상을 반영하든 가치 이하를 반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생산 기간의 장기성뿐만 아니라 얘도 그 역할도 담당하죠. 위치의 고정성도 수급 조절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죠? 세종시에 아파트 물량이 부족해요. 그죠? 근데 이쪽에 대전에는 아파트 물량이 남아 돌아요. 그렇다고 세종시장이 대전시장에 전화해서 형님 이번에 아파트 500채만 꿔주면 다음에 여기서 지어서 보내줄게요.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것도 그 역할을 해요. 그죠? 상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미분양 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소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수급 조절을 또 곤란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돼요. 내구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B가 3개가 들어가죠. 네? 비공개성, 비표준화, 비조직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B자가 들어간 애들이 시장의 특성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내역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물론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거기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만 그게 파악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은 저 물건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네, 그걸 알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상품 자체가 이질성을 갖고 있으니까 개별성으로 인해서 동질적일 수가 없죠. 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시장은 국지화되어 있고 여러 개 하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직적인 체계를 못 갖추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단가로 5번이 비표준화고요. 단가로 6번이 비공개성이고 옆에 이제 가서 단가로 7번이 비조직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가로 8번에 가면 자금의 유용성이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요. 얘하고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금융비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금융시장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네, 영향을 주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하고 이렇게 통합된 추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의 역할이 상당히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자율과 같은 어떤 이제 금융비용 관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금의 유용성 같은 경우는 자금의 조달 여부나 또는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갚아야 되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시장하고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무슨 시장이라고 그랬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활용하기엔 좋은 거예요. 그죠? 요거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율적 시장이나 금융시장과의 관계를 갖다가 지문으로 써서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5년 사이에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한 3번 정도는 인용을 했으니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시장의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시장 가장 중요한 역할. 교환이라고 그랬죠. 교환.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가 성립하도록 해준다? 교환이. 그렇죠? 자, 여기 일단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물고기하고 바나나 2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물고기 잡을 때는 같이 다니고 이거 잡을 때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비효율적인 생산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이 안에서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은 바다를 채취하는 걸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효율적인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된다? 예, 교환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물고기만 먹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계속 바나나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가? 교환이. 근데 시장에서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매개 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옛날에 화폐라는 단위가 없었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바나나 3송이하고 물고기 1마리 이런 식으로 교환을 했다가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서부터는 가격을 매개로 교환이 성립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 사람들은 한 끼 식사로 바나나 3송이를 먹는 것보다 물고기 1마리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포만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요. 그럼 시장에서는 뭐를 더 많이 찾겠어요? 물고기를. 그러면 사람들은 바나나를 채취하는 것보다는 수용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자원배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많이 선호하게 되면 건설업자들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 뭐를?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뭐를 또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기능에 대한 거는 그 역할에 대한 것도 생각하면 쭉 기억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의 기능에 보면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있죠. 또 교환 기능이라고 있죠. 정보 제공 기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기능을 또 부여를 해요. 이 가격을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돼요. 균형 가격이라고 배워봤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개로 생산과 소비를 결정을 하게끔 유도를 해줘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을 때 이 똑같은 물건인데도 얘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이 가격이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유지되다가 수정되다가 또는 파괴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지는 게 되풀이될 수 있다, 없다?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누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해요. 평가사가 들어와서 이제 가치를 판정할 때는 그래서 하나의 꼭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같은 물건이라도 이게 환경이 달라지면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서 그래서 평가사들은 기준 시점을 놓고 이제 평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창조하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어 있고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교차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림상에서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 시장의 기능까지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식시장에 주가가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있으면 얘들은 어떤 경로에서 이게 결정이 되겠어요? 주가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에? 이 가격은? 에?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죠? 주가도 어디서 결정이 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얘들이 변화가 없는데 얘들이 이렇게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뭐로 인해서? 소문에 의해서, 소문. 확인되지 않는 사실, 루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증권가에 찌라시가 돌죠. 네. 근데 찌라시에 의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변할 수도 있다는 거. 부동산 시장에는 비일비재하죠.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가 뭐가 들어선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은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도 얘들은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정도 있죠. 거기 보면 시장의 효율성이 있고 효율적 시장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 드렸죠.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을 때 이 세종시의 전 지명이 연기군이었다면서요. 여기가. 그럼 만약에 정부가 오늘 5월 17일인가요? 18일이에요? 네, 17일이에요? 네. 자, 여기 연기군을 여기 세종특별자치시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때 발표했다고 해서 얘가 바로 이 형태로 바뀌는 건 아니겠죠. 이걸 바뀌려고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2023년 10월 정도나 돼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현재의 가치가 이 정도라고 그러면 이걸로 바뀌었을 때 가치는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치의 변화가 이 시점이 주어졌을 때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때 발표하는 시점에 미래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일부가 현재 거래 가격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게 바로 가치에 반영을 해줘야 안 해줘요? 네, 가치에 반영을 해주니까. 다만 반영하는 정도는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발표되지 않는 사실은 반영이 될 수 있다 없다. 네, 그건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동산 시장도 나름대로의 뭐는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성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속도는 주식시장의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제도의 개편이 있으면 그것도 좀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 안에 가게 되면 유형이 나와 있죠. 약성이 있고 중강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강성. 걔네들의 구분 기준은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그러면 약성 시장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과거의 정보가.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어요. 투자자 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니까 그거를 매개로 무슨 분석을 하고 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매개로 해서 투자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정상 이윤. 그렇죠? 그러니까 초과 이윤은 일단 얘가 돼야 있어야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은 무슨 이윤?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약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주시장에 가게 되면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잡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근데 이런 이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에 대한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정보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 과거의 움직임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태인 애들이 그 초기에 부를 축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곡물 시장의 움직임이 있죠. 예, 그 사이클을 얘네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양적인 거니까 어떤 이제 뭐 쌀 뭐 이런 게 주식이지만 걔네는 이게 주식이잖아요. 빵 만들어서 먹으니까 미리. 근데 얘네가 기상의 변화 상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밀 파동이 발생하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작물에 흉작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뭐가 부족해지는 거야. 밀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밀 가격이 폭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사이클을 조사해가지고 그 주기가 다가올 때쯤이면은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 밀을 매점매석 해버리는 거야. 밀이. 그러면은 이게 밀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밀이 없는 거야. 그럼 전 세계적으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얘들이 거기서 많은 차익을 얻은 거야. 그거를. 그러면 그 사실을 처음에는 다른 나라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는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할 정도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50년이 다가올 때쯤에서 나도 밀을 사봐야지 해서 사놔봐야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비해가지고 밀을 사서 다 비축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봐야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 이윤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그게 약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약성이 대부분 후진국에서 나타나요. 후진국에서. 그러면 그래서 후진국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그런 식으로 밀이 부족해가지고 밀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아요. 그죠? 그럼 그나마 밀을 사서 비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돈이 있는 사람만 비축할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보고 어쩔 수 없이 높아진 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무슨 시장이다? 약성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강성이라는 것은요. 현재 공표된 사실 있죠. 예, 요거는 바로 반영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중강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여기까지 형태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이제 계획이나 정보가 실제로 발표가 되면 그건 바로 가치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가치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요. 현재 공표된 사실을 매개로 무슨 분석을 해요? 예, 기본적인 분석을 해요. 근데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매개로 분석을 해봐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슨 이윤밖에 없다. 정상 이윤밖에. 여기도 뭐를 입수하면 정보를 입수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게 주식의 어떤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기업 가치를. 그렇죠?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 정보를 기초로 해서 만약에 S라는 기업이 있을 때 주가가 10,000원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현재 알려진 정보 중에서 왜곡돼 있거나 아직은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현재 시장 가치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 여부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이 기업의 잠재 가치 있죠. 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까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가치겠어요? 이게 투자 가치란 얘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걸 이게 기본적 분석의 예라고 그래요. 하나의.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얻기까지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알려진 사실만 갖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투자했을 때는 실상 얻을 수 있는 거는 정상이윤밖에 없어요. 선택을 잘 했을 때 차익이 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투자 분석을 아주 잘한 경우고 그런 경우는 아직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다 어렵다. 무진장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참고로 뭐 홍콩이나 외국에서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분석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대요. 걔네가.
뭐 반나절인지 뭔가 좀 빠르대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홍콩에도 누구를 파견을 해서 직원을 파견하거나 뭐 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동향을 분석해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주어진 정보만 갖고 투자 분석해봐야 큰 이익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인데 만약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기업 내부에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주시장에서 그 내부자 거래 있죠. 내부 거래. 예, 이게 단속이 아주 심하죠.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를 관심을 가져봐라 뭐 이런 식 흘리는 듯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당연히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미래 정보가. 어디에 뭐가 들어선다라는 이건 루머가 아니라 그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한 여파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소위 한 대로 국장이 개인적인 사석에서 야 세종시를 주의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뭔가 의미가 되게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어떤 양반이 경기도 일원에서 살다가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오랫동안 조용한 동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주거 이전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깝게 친해가 지내고 있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관청에 근무하는 양반하고 술 한잔을 하면서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수십 년 지기겠죠. 나 여기서 이번에 떠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 한 잔 마시면서 그래. 가기는 가되 땅은 두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개발된 거예요. 예, 개발해갖고 양반이 막대한 어떤 보상이 있죠. 예, 그런 걸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어떤 변화만 알고 있으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강성은요, 시장 가치가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투자자가 뭐를 하더라도 투자하더라도 무슨 이윤만 네, 정상 이윤만 획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고 초과이익도 발생을 해야 안 해요? 발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의 발생은 얘를 매개로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봤었죠.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 있죠. 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예? 그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매개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이 시장은 약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매개로 해서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예, 그런 중강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이거 가지고는 이거밖에 못 얻는 거예요. 정상이윤밖에. 뭐가 매개가 돼야 돼요? 예, 정보가 매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시장에서는 투자 분석을 통해서 오로지 무슨 이윤만? 정상이윤만.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장의 형태는 나라마다 같다 틀리다. 예,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여기 나오는 이 할당이라는 거는 배분의 의미예요. 배분. 이게 효율성의 의미는요,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고, 배분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건 정보의 효율성 관계고, 이거는 배분적 효율성에 대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봤었죠. 네? 자, 할당적 효율성이라,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요, 이거, 거기 할당 효율적 시장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가시면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배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수익률하고요. 다른 곳의 투자 수익률이니까 자, 정기금 이자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서로 이렇게 같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표시를 하는데 이게 그냥 같다는 건 아니죠. 뭐를 감안한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거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기금 이자율이 한 2% 주어져요. 근데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했을 때 수익률도 2%가 주어지면 이 조건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다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금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왜곡될 수밖에 없죠. 일로는 들어가지 않고 다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럼 여기가 2%를 준다는 얘기는 여기는 위험이 작죠. 정기금에다 돈을 예치하게 되면 원금 보장과 이자 수익도 보장이 되잖아요. 위험이 작으니까 얘네는 수익률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투자 원금을 보장을 못 받죠. 날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임대 수익도 보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럼 위험은 큰데 수익률을 이렇게 작게 주게 되면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가 같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있죠. 네, 그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같다는 거는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큰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니까 그만큼의 대가가 더 주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위험을 감수한 만큼에 대한 뭐가? 수익률이 제시가 돼야지만 감수하고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투자자가 어느 시장에 투자할 것이냐의 여부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틀려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뭐를 배웠었냐면 투자에서 사업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투자자의 유형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죠. 그 사람은 여기다 투자하겠죠.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근데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는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얻는 수익률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태가 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무슨 이윤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상 이윤만. 그렇죠? 여기다 투자해도 무슨 이윤? 정상 이윤. 여기다 투자해도. 정상 이윤. 다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지고 가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복잡한 걸 물어보겠다는 게 아니라요.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는 자동적으로 이 시장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애도 얘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고 여기도 투자자들은 무슨 이윤만 얻어요? 정상 이윤만.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이 초과이윤이 소멸되죠. 단기적으로는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왜곡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의해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를 항상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정상 이윤만.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논리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얘는 이제 독점 시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이 시장에서는 이게 존재하잖아요. 무슨 이윤이? 초과이윤이. 그러면 얘네들도 이 시장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시장의 형태 얘기할 때 부동산 시장이 바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자 독점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들은 무슨 이윤이 존재해요? 초과이윤이.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은 뭐를 통해서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초기에는 초과이윤이 1,000만 원 얻을 수 있을 때 이걸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보 비용이 초기는 정보 비용이 싸서 적은 돈을 들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시장이 경쟁적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경쟁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정보 비용에 대한 대가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지겠죠. 처음에 소수만 알고 있을 때는 100만 원인데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나도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커져서 얘가 1,000만 원이 되면 둘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정상이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47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양가로 이번에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항상 할당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일반적으로 할당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윤과 같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독점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하거나 독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단가로 4번에 정보 비용과 부동산 가치 있죠. 정보 가치 우리가 구하는 건 지난번에 해봤었죠. 자, 우리가 약성가하고 중강성에서는요, 정보 비용이 필요하죠. 강성은 필요가 없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정보를 매개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보 가치를.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틀림없이 정부가 이쪽에 충청도 쪽에다가 행정자치시를 만든다 그러면 후보지가 여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만 무성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유력하다 아니야 여기가 유력해 막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언론에 몇 가지 또 흘려 나온다고요. 얘네 세 가지가 유력 후보지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가 낙점이 될지 몰라도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대치를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틀려지잖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무조건 100% 될 거라고 보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 중개업자가 조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최소한 이 가치에 대한 관점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정보 가치를 구하는 거를 가끔 이제 계산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라는 것은 정보가 확실한 가치에서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면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그때 해봤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수익률은 할인율의 성격이에요. 그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줄 때 할인율. 그 다음에 여기에 확률이 주어지죠. 우리가 투자론에서 기대 수익률 구해봤잖아요. 그죠?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 되죠. 그 정보가 확률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조건을 다 충족해서 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성동에 백화점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1년 후에. 근데 확률은 반반인 거예요.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서면 8,800이 되고요. 들어서지 않는 현 상태에서도 한 6,600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요구 수익률은 10%일 때. 여기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10%일 때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이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보 가치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구하라고 그럴 때 첫 번째는 들어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 있죠. 확률이 반반일 때. 예. 그럼 확률이 반반이면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10%인데 할인하기 위해서는 소수로 바꿔야 되니까 100분의 10이니까 0.1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은 딱 두 가지밖에 안 줘요. 들어서면 얼마? 8,800. 아닐 때는 6,600. 그럼 8,8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 6,6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역시 또 50%죠. 이렇게. 그러면 암산 계산이 되죠. 8,800의 절반이면 4,400이잖아요. 6,600의 절반이면 3,300이잖아요. 그럼 얘는 1.1이고 얘는 7,700이니까 1.1로 줬다는 얘기는 뒤에 거 떼란 얘기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7,000. 그러면 현재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어떤 이제 요구 수익률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얼마에 거래되는 게 적정한 거래가라는 거예요. 7천만 원에.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가 얼마예요? 7천. 근데 100% 들어선다라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100%일 경우는 계산 논리는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쪽에 조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는 그대로 1.1일 거고요. 8,800일 수 있는 확률이 100%잖아요. 그러면 6,600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죠. 그럼 이 조건은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럼 실상은 그냥 8,800을 얼마로? 1.1로. 그러면 얘 없는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네, 8,000이죠. 그러면 여기서 8,000에서 7,000을 빼면 남는 게 얼마? 네. 그럼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고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치는 얼마?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번 출제했다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오류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 얘는 출제를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정보 가치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정보 가치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선생들이 물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구하라고. 정보 가치 정보. 네? 아니, 그러니까 째려만 보고 있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저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역대 중개사분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계산 문제라고요. 단순 대입이어가지고. 지금 이 문제 있죠? 우리 지금 한 거.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 계산기 없을 때 했던 거예요. 계산기 없을 때. 계산기 없었던 시절이 더 낫었던 거예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계산기를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80분이었다고요. 1차가. 그럼 80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됐으니까 문제가 얼마나 단답형이었겠어요. 글자만 따고 들어가도 됐었다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100분을 늘려줬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의 난이도가 또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간평을 10문제씩 줬다고요. 간평을 10문제씩 냈을 때는 선생들이 찍어주기가 좋았었어요. 이해 몇 개는 반드시 나올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사냐 중개사냐부터 아우성을 쳐가지고 얘가 6개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주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범위가 더 넓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시험 끝나면 제발 조용히 나가달라고. 응? 괜히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번에 시간 100분 준 거를 그냥 그대로 넘겨야지 100분이 너무 짧다고 아우성 쳐서 120분을 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문제당 한 몇 분씩 걸리는 문제를 실제로 낸다고요. 지금 그냥 문제당 1분꼴로 주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합격한다는 전제하에 예,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신 거고 그다음에 47페이지 하면 경기 변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하시는 거예요.